62세 김모 씨. 2023년 가을 35년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집 근처 은행을 찾았죠. 직원이 친절하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예금 넣으시면 1년에 500만 원밖에 못 받으세요. 대신 이 상품 보세요. DLS라고 하는데 은행이 보증하는 안전한 상품입니다. 연 5% 확정 수익이에요. 1년에 1,500만 원 받으실 수 있어요. 김 씨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퇴직금 3억 원 전액을 한 번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뒤 김 씨의 통장을 확인한 날 3억 원이어야 할 숫자가 2억 1천만 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9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김 씨는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안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직원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품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있다고 서명하셨잖아요. 김 씨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혈압이 치솟았고 병원에서 혈압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35년 모은 돈이 단 6개월 만에 30%가 날아간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 씨만 당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22년 한 해에만 60대 이상 투자자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개월 만에 잃는 시니어들. 이들은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60대 이상이라면 혹은 당신의 부모님이 목돈을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은행 직원도 증권사 직원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시니어 투자의 숨겨진 함정과 당신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가 투자한 DLS. 이게 도대체 뭘까요? 정식 명칭은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가나 환율 같은 지표에 연동해서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죠. 은행 직원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손실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오히려 예금보다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김 씨가 가입한 2023년 가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또다시 올렸습니다. 기준금리가 5.25%에서 5.5%로 인상됐죠. 그러자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급등했습니다. 김 씨가 가입한 DLS는 환율에 연동된 상품이었습니다. 환율이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일정 구간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신이 서명한 상품 설명서 15페이지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던 문구를요. 환율이 계약 당시 대비 10% 이상 변동 시 원금 손실 가능. 10%요? 환율은 단 2달 만에 15%나 움직였습니다. 김 씨의 3억 원은 그렇게 2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행 직원은 분명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진 걸까요? 김 씨만 설명을 제대로 못 들은 걸까요? 아닙니다.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투자자 중 72%가 상품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가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설명서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 투성이에 글자는 작고 페이지는 수십 장입니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니어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서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왜 은행 직원들은 시니어에게 이런 상품을 권할까요? 악의가 있어서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이들도 직장인입니다. 실적 압박에 시달립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은 초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졌죠. 그러자 은행들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예금만 받아서는 돈을 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집중한 게 바로 파생상품 판매입니다. DLS, ELS 같은 상품들이죠. 이런 상품을 팔면 은행은 판매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이 나옵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은행들의 DLS, ELS 판매액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60배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왜 하필 시니어일까요? 간단합니다. 시니어에게는 목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연금, 부동산 매각대금, 평생 모은 돈이 통장에 들어와 있죠. 은행 직원들은 이런 고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갑니다. 예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손해보세요. 이 상품은 조금만 더 수익이 나옵니다. 안전하고요. 시니어들은 은행을 믿습니다. 평생 은행과 거래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2022년 한 해에만 7번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가 0.25%에서 4.5%로 뛰었죠. 그러자 환율이 폭등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DLS, ELS 같은 파생상품들이 연쇄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2022년 한 해에만 60대 이상 투자자의 피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조 단위로 늘어났죠. 김 씨처럼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개월 만에 잃은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니어 투자자와 젊은 투자자의 결정적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투자의 첫 번째 함정, 바로 수익률 경쟁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 앉으면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예금금리 1.5%로 3억 원 넣으시면 1년에 450만 원 받으세요. 그런데 이 상품은 연 5%예요. 1,50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더 받으시는 거죠. 숫자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1,000만 원이라는 차이, 시니어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직원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 5% 뒤에 숨은 위험해요. 상품 설명서 뒷장 어딘가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는 문구,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 투자자 중 72%가 상품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고 가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읽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의 구조는 복잡합니다. 기초자산, 녹인 배리어, 조기 상환 조건, 이런 용어들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나열돼 있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시니어들은 원금 보장과 원금 손실 가능성 낮음을 혼동합니다. 은행 직원이 손실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면 안전하다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낮다는 게 몇 %일까요? 10%일까요? 20%일까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원금 보장이라고 이해했죠. 하지만 계약서에는 원금 손실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서명한 뒤에야 알게 됐죠. 62세 김 씨에게 연 5%와 1.5%의 차이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00만 원을 얻으려다가 9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수익률 3.5%를 쫓다가 원금 30%를 날린 겁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투자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시니어 투자의 두 번째 함정, 바로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30살 직장인이 주식 투자로 50% 손실을 봤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 물론 충격이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10년, 15년 기다리면 시장은 회복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 사이 월급은 계속 들어오고 생활비는 월급으로 충당합니다. 투자금은 그대로 묻어둘 수 있죠. 그런데 60세가 50% 손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돌아볼까요? 당시 S&P 500 지수는 50% 이상 폭락했습니다. 회복하는데 5년이 걸렸죠. 2007년 고점을 되찾은 게 2012년입니다. 당시 60세였던 사람은 65세가 되어서야 원금을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5년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요? 60세부터 65세까지 이 기간은 퇴직 직후입니다. 월급은 들어오지 않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이긴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외국 투자금을 깨야 합니다. 손실이 난 상태에서 원금을 인출해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60세에 3억 원을 투자했는데 50% 손실이 났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남았죠. 그런데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 나갑니다. 시장이 회복되기도 전에 투자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시장이 회복돼서 원금이 다시 6천만 원이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을 써버렸으니까요. 이게 바로 시간의 함정입니다. 젊은 세대는 손실을 보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60배였던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손실을 확정하고 투자금을 인출할 수밖에 없었죠. 김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62세에 9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시장이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 사이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김 씨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인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니어 투자의 세 번째 함정, 바로 회복 불가능한 심리적 타격입니다. 젊은 세대는 손실을 봐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요. 다시 저축하고 다시 투자하면 됩니다. 실패는 경험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회복할 시간이 있죠. 하지만 시니어는 다릅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이 곧 노후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벌 방법이 없습니다. 재취업도 어렵고 사업을 시작할 나이도 아닙니다. 평생 모은 돈이 전부인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0년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피해자 평균 연령이 62세였습니다. 피해 금액은 평균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 잃은 사람들도 수두룩했죠. 이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2024년 자료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60대 이상 중투자 손실을 경험한 사람의 85%가 다시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그냥 통장에 묻어두면 물가 상승으로 가치가 떨어집니다. 투자는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포 때문에요.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천만 원을 잃은 뒤 김 씨는 남은 2억 1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시 투자하자니 두렵고 그냥 놔두자니 불안합니다. 매일 밤 뒤척이며 잠을 설쳤죠.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두려웠으니까요.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30대가 50% 손실을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60대가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30대는 10년이면 됩니다. 하지만 60대는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70세가 되기 전에 돈이 필요하니까요. 더 무서운 건 심리적 회복 시간입니다. 젊은 세대는 1년이면 회복합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평생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가 노년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손실 방어율입니다. 젊은 세대는 공격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주식 비중을 70%, 8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장이 50% 폭락해도 기다리면 회복됩니다. 그 사이 월급으로 생활하면 되죠. 하지만 시니어는 다릅니다. 시니어에게 중요한 건 불리기가 아니라 지키기입니다. 연 3% 수익률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원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주식시장은 단 한 달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당시 공격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60대 투자자들은 평균 35%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채권 중심으로 투자한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미국 국채 ETF는 오히려 15% 상승했습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은 상승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60세에 3억 원을 보유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공격적 투자자입니다. 주식 비중 80%로 연 7%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방어적 투자자입니다. 주식 비중 30%, 채권 비중 70%로 연 3% 수익을 목표로 하죠.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사람은 순조롭게 가면 6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금융위기가 한번 터집니다. 주식이 50% 폭락하죠. 그의 자산은 3억 원으로 돌아갑니다. 회복하는데 5년이 걸립니다. 결국 10년 뒤 4억 원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연 3%로 꾸준히 불립니다. 금융위기가 터져도 채권 비중이 높아서
손실이 10%에 그칩니다. 곧바로 회복합니다. 10년 뒤 4억 원이 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10년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편안하게 잤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투자의 핵심입니다. 목표는 최고 수익률이 아닙니다. 최소 손실률입니다. 연 7%를 노리다가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는 것보다 연 3%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시니어를 노리는 금융사기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니어를 노리는 금융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2023년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불안전 판매 건수가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불안전 판매란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파는 겁니다. 특히 은행이 권유했으니 안전하다는 착각을 이용합니다. 시니어들은 은행을 믿습니다. 평생 급여 통장을 은행에 맡겼고 적금도 은행에서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합니다. 명절 때마다 선물도 보내주죠. 그래서 은행 직원이 권하면 의심 없이 따릅니다. 하지만 은행도 영리 기업입니다. 수익을 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는 판매 실적 목표가 있습니다. 분기마다 목표를 달성해야 인사평가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객에게 맞지 않는 상품도 권합니다. 특히 고령 고객에게는 복잡한 설명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치즈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24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중 하나입니다. 74세 할머니가 은행에서 ELS를 가입했습니다. 상품 설명서는 영어 알파벳과 숫자로 가득했죠. 할머니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직원이 여기 서명하세요 라고 해서 서명했습니다. 1년 뒤 원금의 40%가 날아갔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위험한 상품에 가입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 끝에 불안전 판매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일부만 보상했죠. 결국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은행 창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복잡한 금융상품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게 투자는 불리기가 아니라 지키기여야 합니다. 연 5%, 7% 수익률을 쫓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반드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대신 연 3%로 안정적으로 가십시오.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라이맥스입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투자의 황금 법칙. 수익률 5%를 추구하지 말고 손실률 0%를 목표로 하십시오. 이게 바로 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답입니다. 구체적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에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비교해 볼까요? 시나리오 1. 공격적 투자. 연 7% 수익을 목표로 주식 비중 70%로 투자합니다. 순조롭게 가면 15년 뒤 75세에 7억 8천만 원이 됩니다. 훌륭하죠? 그런데 중간에 위기가 한 번 옵니다. 주식이 50% 폭락합니다.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회복하는데 5년 걸립니다. 그 사이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 인출합니다.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결국 15년 뒤 남은 돈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시나리오 2. 방어적 투자. 연 3% 수익을 목표로 주식 비중 30%, 채권 비중 70%로 투자합니다. 15년 뒤 75세에 4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중간에 위기가 와도 손실이 15%에 그칩니다. 곧바로 회복합니다. 생활비는 배당금과 이자로 충당합니다. 원금을 거의 건드리지 않죠. 15년 뒤 남은 돈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공격적 투자는 4억 5천만 원, 방어적 투자는 4억 6천만 원.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공격적 투자자는 15년 동안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주가를 확인하고 뉴스에 일희일비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랐죠. 방어적 투자자는 어땠을까요? 편안하게 잤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이 손실을 막아줬으니까요. 배당금과 이자가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생활비 걱정이 없었죠. 이게 바로 시니어 투자의 핵심입니다. 최종 금액이 아니라 과정의 안정성입니다. 심리적 평온입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드는 겁니다.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3억 원 보유, 연 3%로 15년 운용하면 4억 6천만 원, 연 7% 공격적 투자 시도했다가
중간에 30% 손실 한번 나면 회복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더 나쁩니다. 결론입니다. 시니어 투자의 목표는 수익 극대화가 아닙니다. 손실 최소화입니다.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시니어가 손실을 보는 걸까요? 도미노가 무너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첫 번째 조각이 쓰러지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차례로 무너집니다. 시니어 투자 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고위험 투자, 은행 직원의 권유로 DLS, ELS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연 5% 수익률에 혹해서죠. 두 번째, 도미노, 손실 발생, 시장이 급변합니다. 환율이 요동치거나 주가가 폭락합니다. 원금의 30%, 40%가 증발합니다. 세 번째, 도미노, 생활비 부족, 손실이 나자 투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는 계속 나갑니다.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씩 필요합니다. 어디서 구할까요? 네 번째, 도미노, 자녀에게 손벌림, 결국 자녀에게 전화합니다. 미안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자녀들은 놀랍니다. 아버지 퇴직금 3억 원 받으셨잖아요. 그게 투자를 잘못해서. 다섯 번째, 도미노, 가족관계 악화,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날릴 수가 있어요? 말다툼이 생깁니다. 자녀들은 돈을 주긴 하지만 마음은 멀어집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뜸해집니다. 여섯 번째, 도미노, 노년 고독, 경제적 의존이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연락하기 꺼려집니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창피하니까요. 결국 혼자 삽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일까요? 한국복지패널 2024년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중 투자 손실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23%입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이 중 70%가 가족관계 악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노년의 존엄을 잃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독립적이고 자존감 있던 삶이 무너집니다. 김 씨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9천만 원을 잃은 뒤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아들은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투자하지 마세요. 김 씨는 그 뒤로 아들에게 연락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박모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2021년 퇴직금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은행에 갔더니 직원이 고배당주를 권했습니다. 요즘 배당주가 인기입니다. 매년 배당금만 2천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연 6%입니다. 박 씨는 솔깃했습니다.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 원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박 씨는 고배당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4억 원 전액을 배당률 높은 주식 3종목에 나눠 담았죠. 2021년 당시 배당률은 정말 연 6%였습니다. 첫 해 배당금으로 2,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고배당주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투자자들이 위험한 주식을 팔고 안전한 채권으로 갑니다. 특히 고배당주는 채권과 경쟁 관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죠. 박 씨의 주식은 1년 만에 20% 하락했습니다. 4억 원이 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8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배당금은 여전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폭이 훨씬 컸죠. 연 6% 배당을 받으려다가 원금 20%를 잃은 겁니다. 박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팔아야 할까요? 그냥 들고 있어야 할까요? 배당금은 계속 나오니까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다시 10% 하락했습니다. 결국 박 씨의 4억 원은 2억 8천만 원이 됐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박 씨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24년 초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메웠습니다. 결국 부동산까지 잃은 거죠. 박 씨가 배운 교훈은 이겁니다. 매당률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주가 하락 위험까지 봐야 합니다. 연 6% 배당 받으려다가 원금 30%를 잃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니어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배당률, 이자율만 봅니다. 원금 변동 위험은 보지 않습니다. 높은 배당률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3가지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주식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60대 이상은 주식 비중을 절대 50% 이상 가져가면 안 됩니다. 권장 비중은 30%입니다. 나머지 70%는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채권 50%, 예금 20% 이렇게 구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3억 원이 있다면 주식 9천만 원, 채권 1억 5천만 원, 예금 6천만 원으로 나누십시오. 주식이 50% 폭락해도 전체 자산은 15%만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심리적으로 견딜만 합니다. 채권은 미국 국채 ETF나 국내 국고채 ETF를 추천합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은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막 역할을 하죠. 예금은 즉시 인출 가능한 상품으로 하십시오.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 파생 상품과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금지입니다. DLS, ELS, 인버스, 레버리지 ETF 이런 상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아무리 은행 직원이 권유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저는 파생 상품은 안 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파생 상품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전문가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일반인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건 도박입니다. 은행 직원이 안전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낮습니다. 라고 말해도 믿지 마십시오. 가능성이 맞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손실이 나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시니어에게는 한 번의 큰 손실이 치명적입니다. 만약 은행 직원이 계속 권유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 자녀가 절대 파생 상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은 금융감독원에서 고령자는 파생 상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원도 더 이상 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략, 월 생활비의 5년치는 반드시 예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해야 합니다. 당장 필요한 돈까지 투자하면 안 됩니다. 계산해 볼까요?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년이면 2,400만 원, 5년이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반드시 은행 예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즉시 인출 가능한 상품으로요. 왜 5년치일까요? 금융위기가 터지면 시장이 회복하는데 보통 5년 걸립니다. 그 5년 동안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고 버티려면 생활비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예금에서 생활비를 쓰는 동안 투자금은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 3억 원이 있고 월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1억 2천만 원은 예금에 넣으십시오. 나머지 1억 8천만 원으로 투자하십시오. 그중 주식은 30%인 5,400만 원, 채권은 70%인 1억 2,600만 원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시니어 투자는 젊은 세대와 다릅니다. 목표 자체가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불리기가 목표입니다. 하지만 시니어는 지키기가 목표입니다. 연 7%, 10% 수익률을 쫓지 마십시오. 연 3%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원금을 지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30대는 50% 손실을 봐도 10년 기다리면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는 10년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가 나갑니다. 한 번의 큰 손실이 노후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방어가 중요합니다. 주식 비중은 30%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채권과 예금으로 70%를 구성하십시오. 파생 상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월 생활비의 5년치는 반드시 예금으로 보유하십시오. 김 씨의 후일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9천만 원을 잃은 뒤 크게 깨달았습니다. 남은 2억 1천만 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이상 은행 직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와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재구성했습니다. 6천만 원은 예금, 5년치 생활비입니다. 7,500만 원은 미국 국채 ETF, 안전자산입니다. 3,500만 원은 S&P 500 ETF,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비중은 30%도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지금까지 김 씨의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큰 손실 없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연 3% 정도. 많지 않지만 안정적입니다. 김 씨는 이제 밤에 편안하게 잡니다. 혈압약도 끊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예금과 배당금으로 충당합니다. 원금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9천만 원을 안 잃었을 텐데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되셔 다행입니다. 남은 돈이라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높은 수익률을 쫓으며 불안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낮지만 안정적인 수익률로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당신의 노후 자금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더 늦기 전에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